신한투자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3천 원에서 7만 7천 원까지 올리고 투자 의견에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종가는 5만 8,800원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실적 기대감이 부여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사업 경영 효율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고정비 절감과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12%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서 고정비가 절감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KBT 유통기업인 실리콘투로 1,440억 원을 베팅한 3호 신용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크레딧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와 동시에 실리콘투의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분 가치가 17% 넘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지수를 잘 견인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마감장 가면 갈수록 시장의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시장에서 보합 상승해주면서요. 시장 자체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상향 리포트가 오늘 쏟아지는 모습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3월 달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 품목이 11%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영향을 받아가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나타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하지만 또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군들은요. 증권사에서 더 이상 매수에 관한 리포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관한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다가 공매도에 관한 위험성들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멘텀이 시급해 보인다는 분석 나옵니다. 다만 금융주는 오늘 상승하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1%대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는 2% 하락세 나타냅니다. 자, 내일부터 관세가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상호 관세에 관한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일제히 하락하지만 다만 현대모비스는 1%의 상승 나타냅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합니다. 이 시장에 관한 리스크들을 여전히 부과받고 있고요. 관세 품목에 의약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수출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수출도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관세 리스크에 관한 영향 때문인지 일제히 제약주들도 빠져갑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긴급 진단의 느낌으로 저희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전략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함께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또 우리 지수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반등을 위한 하락일지 아니면 이제 추세 전환일지 그 부분 좀 짚어보면서요. 제약주들의 개별적인 호재들도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좀 많이 쉬고 있죠. 많이 하락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작년에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있었던 HLB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또 빠지나, 바이오는 언제 가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 관세에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2일 이후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바이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계속 트럼프가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4월 2일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주 3월 달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넌지시 경우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상호관세가 이제 달리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약강인화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바이오가 작년 10월 달 이후에 다시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제약주들은 최근에 이사님 어떤 개별 이슈로 좀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미국의 아마케가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페트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상장 중인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더 간다라고 보고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무방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네수파립하고 그다음에 자큐보 요거는 이제 역류성 위식도 죄송합니다. 역류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역류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네수파립이 지금 이제 키트로다하고 병용으로 현재 연구자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임상 전에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음 달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AACR에서 일단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일찍 좀 조명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차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질문하신 거에 어떤 대답을 해보자면 아마 펩트론 정도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암 연구학회가 다가오게 되면서 부각될 종목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펩트론 정도? 펩트론도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연구 성과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펩트론 정도는 아마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암학회 쪽에 관해서 이제 개별 이슈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기업들을 짚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떠올려 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 의약품에 관한 관세를 매길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를 짚어보면서 네. 그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관세가 좀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신약 개발 기업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것들이 아마 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코른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결국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정책 리스크가 반영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신약 구호물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반대로 관세 이슈가, 관세를 적용시키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물가 인상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약값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약가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적으로 이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뭐 제네릭이란지 바이오시밀러란지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엇갈릴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알테오젠 같은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관세로 인해서 약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가 인하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수혜가 되게 된다라면은 계속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또 중국 제재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 그 작년 같은 게 생물보안법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전문가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중국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와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CDMO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삼일제약 같은 것들, 그리고 바이넥스가 작년에 한참 말씀했던 바이넥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수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쪽의 어떤 이슈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가압승계,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뭐 영향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자사주 소강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안 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안 좋잖아요. 네. 예, 그게 본다라면은 셀트리온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지배구조, 가압승계 이런 이슈에 계속 주가가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우리가 또 다른 리스크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의약품 관세도 부과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CMO나 CDMO 쪽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자동차 쪽을 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양이 워낙 많은 품목이라서 그런 게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50% 이상이 인도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조금 그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 직격탄을 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증시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투자 심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그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면서 바이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제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거지만 이 제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리스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대무역 환경이 악화가 될 거라는 그런 안 좋은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2018년 내내 지금 시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도만 제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만 제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 되면서 바이오라는 산업이 어떤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결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주식은 또 심리로 움직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인 영향력이 미비할지라도 시장의 악재는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바로 디데이입니다. 오전 9시에 의약품 쪽에 관한 관세도 매겨질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추가적인 전략들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 섹터. 사실 오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먹구름을 못 걷어내면 반도체 붐이 안 온다 이런 썰이 있기는 한데 먹구름 어떻게 좀 거쳐주시겠습니까? 반도체 쪽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종목 장세였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관세라는 이슈는 거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형주의 어떤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HBM 얘기 빼고는 한 게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성능 AI, 고비용 AI에서 이게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에서 약간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AI가 움직여주기 위해서 고성능 AI를 이제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라면은, 고성능 AI가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고부가 디램, 그러니까 HBM 쪽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들이 범용 디램 쪽인데, 범용 메모리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 쪽도 DDR5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뉴스 찾아보니까 또 한 9% 넘게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가성비 AI 때문에 약간의 고성능 AI가 주춤해지게 된다면 고부가 디램은 조금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 쪽, 범용 메모리 쪽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디램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누가 빨리 좋아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반도체가 제일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냈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스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되고 탑픽도 삼성전자 제시하는 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모건 스탠리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상당히 좀 신뢰를 합니다. 사실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근거를 제시해 보면은 두 가지만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2021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서 안 좋은 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전부 이제 아니다, 반박하는 그런, 아직까지 반도체가 좋다는 그런 리포트를 냈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때 한번 차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2022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 그때 한번 잘 보자고요. 모건 스탠리가 겨울은 잠시만,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 맞나요? 잠시만요.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 맞습니다. 네. 네. 커밍 생각이 안 나신 거 아니시죠? 네. 윈터 이즈 커밍은 겨울이 온다는 하잖아요. 네, 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때 반대. 반대요. 반대. 다시 이제 겨울이 침체를 끝나간다? 넘어서, 침체를 넘어서 이제 뭐 희망이 보인다 음. 이런 비욘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반도체 겨울이 끝이 난다 그런 식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TSMC, 하이스를 탑픽으로 제시했거든요. 2022년도 10월 달부터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 어떤 뷰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의 어떤 뷰를 또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안 좋게 보고 있었다가 좋게 보는 쪽으로 뷰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탑픽을 어디에 제시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했어요. 그런 뷰가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반도체를 봐도 되겠구나, 그래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자막에도 나오고 있네요. 한국 IT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이런 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볼만한 이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건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얘기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히 이제 예언을 하자면은 박제를 하셔도 됩니다. 음.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한 2년을 보고 삼성전자를 가져간다라면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관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IT 업종의 최선호주의 의견들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수출상으로도 이제 국내 IT 업종들이 이번 수출 지표를 좀 이끄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특징주 이야기도 나눠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네, 오늘 또 마감 앞두고 마감 전 특징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눠볼 특징주 이야기는요. 하나오션 쪽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에 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주 소식이 들려왔었고 또 하나그룹주 내에 있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또 최근에는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오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황 전체적으로 뭐 앞으로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 약간 주가 좀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오션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주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흐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달 이전 같은 경우 조선주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LNG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어떤 실적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 조선이 방산으로 또 엮이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상당히 강하게 또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었거든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이게 방산으로 해서 주가 좀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쉬는 구간으로 일단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조선주가 어떤 전반적인 흑자 전환 기대감을 해서 상반기 흐름이 괜찮았었다가 하반기 같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방산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취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혹시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격으로 지표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5만 원대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긴 조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과거 2023년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도 상반기 내내 괜찮았다가 하반기 내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도 길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같은 경우에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나서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뭐 방산이 됐던 뭐 실적이 됐던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향후 한번 2년 정도는 더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랠리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에 관한 또 전략들 받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또 이어서요. 레이저 옵텍에 관한 가파른 상승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또 시장의 하락과는 다르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섹터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저 옵텍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네. 뭐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 좋죠.
일단은 최근에 이미 주가 흐름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얘기해 주는 상황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레이저옵틱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돼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이제 미용기기 내에서 이제 레이저옵틱 외에도 대안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레이저옵틱에만 제한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업종 내에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이지만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 레이저옵틱 외에도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좋았었고 그리고 삼성 관련돼 가지고 뭐 물론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찾자 하더라도 어쨌든 뭐 M&A 같은 관련된 얘기도 피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고 성과 잘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휴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지금 최근에 32만 5천 원대를 위상 올라타게 되면서 또 이제 신고가 영역이 진행한 상황들이고 파마 리서치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계속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동방 메디컬 뭐 이런 종목들까지 최근에 계속해 주가 흐름이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주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뭐 미용기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해외에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제 뭐 북미에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뭐 북미 쪽까지 북미 쪽의 성과가 괜찮으면은 남미 쪽,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이 진행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미용기기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이저옵틱에 꼭 제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뭐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 동방메디컬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의 어떤 성향과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또 우리 시장 마감향에 가고 있는데 그 내일장 전략들 한번 짚어보면서요, 시장에 관한 또 해답을 조금 얻고 싶습니다. 이제 관세 시작이 되기도 하고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내일장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개별 종목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 그 말씀하신 관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세 이슈는 4월 1일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나라에서 핀셋으로 이제 관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끝이 아닌 시작의 관세 상당히 높고 그걸로 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은 또 이제 섹터라기보다는 종목으로 좀 압축이 돼서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개별 종목 장세 대응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종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11,500계약 정도 매도율을 보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항상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좀 과한 흐름이 나올 때는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이런 과한 매도는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게 도리어 이후에 봤을 때 변곡으로 작용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지수 내용주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로서 시장을 대응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사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 오늘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요 주식회에서 핵심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지훈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마감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전략이 공개되는 코너이죠. 수요 주식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TVS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문가님 오시는 동안 우리 증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소폭 축소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이번 주 시장은 욕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욕으로 끝나는 그런 한 주 중반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여전히 시장의 지수는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우선 좀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이슈였었어요. 관세에 대한 이슈로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죠.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공매도였습니다. 공매도 재개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깐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왔을까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적으로 현물에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장 마감 확정은 아니지만 7,3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선물 같은 경우도 대량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공매도가 진행이 됐던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된 그 그림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PER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공매도가 제기가 됐을 때 매도가 나왔던 때와 매수가 나왔던 때가 있어요. 지금 화면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PER 밸류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8배, 9배 정도 수준에 있었을 때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21년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때 상황에서는 밸류가 높았습니다. 이때 PER 기준은 한 1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밸류가 하단권역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거고 주가는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PBR 기준으로 0.8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자리대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부분들을 더 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이 좀 있어요.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신용잔고는 제외를 하고요. 빨간색 선이 지수고 고객 예탁금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검정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방향성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을 때 지수도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고객 예탁금이 추이가 줄어들고 있을 때는 지수도 같이 내려오죠. 근데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어찌됐든 고객 예탁금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 타이밍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바닥을 완성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2분기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이번 주에서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지수는 점진적인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지수가 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좀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율이에요. 달러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도 강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가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화도 약세를 기록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화가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들은 다시 이 1475원짜리대를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지수는 한 차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밀리는 부분들은 매수의 기회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탁금이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가 밀리고 있는 이상 현상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환율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다소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하게 한번 시장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 열어보면서 시장 전략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주산업 쪽 주목을 해주셨네요. 자, 이쪽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섹터가 아니라 대북 관련주들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우주항공 쪽을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우주항공 쪽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 쪽에 관한 이제 모멘텀이 시장에 있을까 그런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장의 우주항공 쪽은 사실 조금 오랜만에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모멘텀이 있을지의 여부들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좀 전에 아까 이제 제가 딱 끊었잖아요. 네. 너무 길게 하면 앵커님이 좀 지루해하실까 봐. 아닙니다. 너무 흥미롭게 잘 듣고 자주 끊을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는 신호를 알겠습니다. 꼭 주시면은 제가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우주항공 쪽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패권 전쟁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쪽으로도 이제 우주로까지 패권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다 성조기를 꼭 꽂을 거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쉽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면 25회 정도 이상 발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대응이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계속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위성을 좀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국 쪽하고의 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국내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우주항공청에 대한 얘기가 작년엔 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예산을 좀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우주항공청에 있어서 가장 잘한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예산 증가로 인해서 준비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 앵커님 그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위성 발사할 때 네. 다시 착륙하는 거 재활용할 때 네. 포크로 이렇게 딱
잡는 거. 그 오, 모습 보신 적 제가 있으실까요? 못 봤습니다. 아. 네. 그 기술이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우주선을 발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미국 쪽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스페이스X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이벤트가 하반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지난달에는 세트레가이의 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찾고 있고 그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업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빛 시리즈의 발사체가 7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원래 올해 초에 발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1월 달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의 주가를 보게 되면 누리호 3차 발사 때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군 쪽의 정찰위성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23일경이죠. 미국 현지에서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찰위성이 올해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4, 5기에 이어서 5호기까지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정찰위성에서 425 사업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425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아이템, 사업을 구상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쪽 섹터에는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주 관련한 일정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시장에 관한 매수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그 일정들 자체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굵직한 일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전략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우리가 우주 관련한 기업들을 볼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좀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기준점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거는 별로다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이게 방송용 멘트가 있고 네. 아닌 멘트가 있는데 방송용 멘트로 좀 보게 되면 네. 뭔가 이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고 큰 대형 소재가 있어야 네. 되겠죠. 거기에 따라 시장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우주항공 쪽 섹터, 즉 로봇 쪽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쪽 섹터들도 지금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항공 섹터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성장은 지속할 거예요. 성장은 지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의 종목군들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와 성장 이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뭐 종목을 하나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몇 개를 좀 한번 봐볼게요. HVM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냥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턴어라운드가 다시 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루미르 같은 기업도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보더라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25년도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성장을 해나갈 자리대에 좀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AP위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최고 실적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그 6월 달 정도면 스타링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를 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우주항공 쪽 섹터에 저궤도 항공 쪽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와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고 난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또 다른 재료가 품고 있고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까지 겸비를 한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를 좀 봐도 좋다. 그럼 결론은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제 점점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다. 그럼 결론은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로 접근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 잘 흡수하셔서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꼭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주식회는요. 저희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들 숨죽이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발빠르게 캐치해서요. 역시나 또 시장에 맞는 전략 함께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